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알프민입니다. 네, 22편 이어서 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편집하면서 좀 빼먹은 게 있어가지고, 지금 처음 설명드렸던 게, 이제, 스파인으로 누웠을 때, 이렇게, 어깨가 말린 사람들은 이렇게 테이블에 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소흉근 단축으로 본 거고, 그래서 소흉근 단축을 수동적으로 신장을 어, 해줘서 치료를 하는 내용을 이제 책에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어, 그렇게 늘려준다고 해서 이 음, 어깨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테이블에 어깨가 닿는 그 어깨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기능적인 어깨를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어깨 관절의 중심화다. 왜냐면 어깨 관절의 중심화가 벗어나 있으면 견갑골은 계속 그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냐면 견갑골은 어디에 관절을 하고 있지 않는 자유도가 매우 높은 부위라서 어깨 관절이 만약에 이렇게 어, 어, 전방할주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중심화가 탈중심화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제 위치에 없기 때문에 그 주변 회전근개나 여러 인대나 그런 조직들의 스트레스는 과도해지고, 그리고 기능은 그만큼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GH 조인트에서 나올 수 없는 기능들, 그 기능이 제한된 만큼 그 기능들을 대신 견갑골을 보상해서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견갑골을 아무리 코디네이션을 맞춰줘도 어깨관절 중심화가 제대로 안 돼 있다면 다시 또 견갑골로 보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래서 어깨관절 중심화가 가장 먼저 선행이 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랬고요. 음, 보통 이제 전방할주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어깨 외회전 근육이 짧아지는 컨센트릭으로만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 후방의 공간이 부족해져요. 이게 짧아지면서 그리고 후 관절낭도 되게 타이트해집니다. 그래서 이 휴머러스 헤드가 뒤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센트릭 컨트랙션으로 기능을 되살려줘서 어깨 관절을 중심화를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회전 근육이 이센트릭 기능을 되살려서 전방으로 활주된 휴머러스 헤드를 JH로 교정해야 되는 걸 먼저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견갑골의 포지션을 회복해야 되는 건데 어, 근데 사실 이 두 가지가 치료를 할 때는 거의 동시에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DNS에서 하는 3months 프론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두 자세를 비교를 했을 때 이 자세를 할 때는 이미 얘네가 컨센트릭으로밖에 사용이 안 되고 그리고 견갑골이 엄청 위로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승모근이나 견갑거근이나 이런 근육들이 과활성화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어, 견갑골을 안정화하는 기능, 그러니까 뭐 중부, 하부, 전거근, 뭐 상부 승모근도 마찬가지지만 이 근육들이 다 같이 사용되면서 이, 이, 이 팔꿈치를 지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 있으면 그게 안 되면서 상부 승모근만 과하게 그리고 견갑 거근 같은 그런 근육들만 과하게 긴장이 되고 이 아까 말했던 이 어깨 관절의 외회전근의 이센트릭 기능도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GH 조인트를 중심화를 포지셔닝을 해주고 그리고 이 승모근의 톤 다운된 이 팔꿈치 위치를 찾아줘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얼라이먼트를 어느 정도 맞춰놓고 이 어프렉시메이션을 가했을 때 어프렉시메이션을 가한다는 것은 이제 이, 이 파트 자체가 CKC로 운동이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음, 지지점이 팔꿈치가 되는 거니까요. CKC의 가장 큰 장점은 모든 근육이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근육이 사용이 될 때 상부 승모근이
톤 다운이 되어 있는 상황. 그러니까 모든 근육이 사용하는데 상부 승모근이 톤 다운이 되어 있는 환경을 계속해서 제공을 해주면 그게 콜디네이션을 만들어준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어깨 관절 자체도 중심화도 이렇게 밀고 있을 때 그러니까 모든 근육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때 어깨 외회전 근육이 이센트릭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게 이제 콜디네이션의 진정한 회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그냥 외회전 근육이 짧아졌구나. 외회전 근육을 늘린다고 하면은 어 그냥 외회전 근육만 늘어나는 거지 그 주변 근육과 콜디네이션이 회복이 되는 거랑은 조금 그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CKC에서 모든 근육이 동원될 때 어깨 외회전 근육이 이센트릭으로 사용이 되는 걸 그걸 이끌어내야 되고 모든 근육이 사용이 될 때 상부 승모근이 긴장된 상부 승모근이 톤 다운이 되는 것을 어, 그런 환경을 자꾸 제공해주고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깨 관절의 중심화 그리고 견갑골 포지션이 회복될 수 있다. 그렇게 회복된 상태로 누워보면 이렇게 앉아있던 어깨가 바닥으로 자연스럽게 닿아지게 된다. 그래서 그냥 여기 테이블 닿는 어깨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몸의 기능을 회복시키면 편안하게 닿아진다는 거죠. 이게 비슷한 개념이 똑바로 누웠을 때 이제 뭐 옆으로 눕는 게 편해서 똑바로 눕는 걸 못 자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똑바로 누우라고 계속 강요하기보다는 어, 골반의 틀어짐 때문에 보통은 이제 한쪽이 더 닫고 한쪽이 더 뜨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떠 있는 곳은 계속 힘이 긴장이 됩니다. 왜냐면 지지하고 이렇게 딱 기대고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불편한 거예요. 근데 보통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 엉덩이가 어디가 더 닿아 있고 어디가 더 떠 있는지 그런 걸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누워 있을 때 불편하고 불편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아예 떠 있는 데가 애매하게 떠 있을 바에는 아예 옆으로 그냥 누워버리는 거죠. 그 더 지지가 잘 돼 있는 쪽을 그냥 아예 지지를 더 아예 갖다 실어서 옆으로 누워 잔다거나. 그래서 근데 몸의 기능을 회복을 한다면 만약에 골반의 틀어짐을 교정을 했을 경우에는 그냥 똑바로 눕는 게 편해서 똑바로 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바로 자는 게 좋다. 옆으로 누워 자는 거 안 좋다. 뭐 골반 때문에 허리도 비틀리고 어깨도 말리고 안 좋다. 똑바로 누워 자라. 라고 말할 게 아니라 틀어짐을 교정을 했을 때 똑바로 자는 게 편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깨가 말려 있으니까 테이블에 어깨가 떠 있으니까 무조건 붙여줘야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내가 누웠는데 이 어깨가 붙여지는 음, 그런 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환자분들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걷는 것도 그래요. 걷는 것도 발 뒤꿈치부터 닿아야 된다. 그거를 이제 배우셔서 물론 맞아요. 발 뒤꿈치부터 닿는 게 맞는데 그거는 건강한 사람이 그냥 걸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움직임이고 틀어짐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뒤꿈치부터 안 닿는 게 이제 그 사람의 이제 걷는 포지션이 걷는 움직임은 그 사람의 최선의 그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기능에서 뭐 뒤꿈치 닿아라 해서 뒤꿈치부터 닿아서 건강한 사람처럼 몸을 쓰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냥 겉모습만 뒤꿈치 닿게 되고 그렇다고 그 근육들이 건강한 사람처럼 사용이 되는 게 전혀 아니고 오히려 뒤꿈치만 그거를 이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충격 흡수가 또 덜 되면서 되게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아니라 뻣뻣한 움직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뒤쪽에 족저근막염이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애초에 뒤꿈치부터 디고 걸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걷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돼요. 평생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우리가 걸을 때는 목적하는 곳을 바라보고 그냥 그 목적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거지 막 뭐든지 그 대뇌로
명령을 다 하나하나 움직임을 조절해서 걷는 게 건강한 사람,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그 방향,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뒤꿈치부터 걷는 거를 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걸으시는데 지금 체형이 이렇게 틀어져 있으니까 이런 거 교정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운동 삼아 좀 걸으시면 좋을 것 같다. 틀어짐이 좀 교정된 상태에서 걸으면 훨씬 더 이제 다양한 근육들이 같이 동원되고 부하 관절이나 이런 데에 부하가 덜 실리니까 훨씬 더 건강하게 걷는 운동이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보통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그냥 바꾸려고 하지 말고 왜 안 닿게 됐는지, 그리고 왜 뒤꿈치부터 안 닿는 걸음이 하게 된 건지, 그게 최선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음, 네. 뭐 똑바로 눕는 게 왜 불편한지. 똑바로 눕는 게 좋으니까 무조건 똑바로 누우세요. 힘들어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똑바로 눕는 게 왜 불편할까? 아, 골반이 틀어짐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 골반 틀어짐을 교정하면 똑바로 눕는 게 편해지겠죠. 그럼 그 사람은 편하니까 똑바로 누우라고 아무리 강조하지 않더라도 똑바로 누워 잘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고요. 네, 그리고 이거 조인트 모빌라이제이션이 필요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무조건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오십견 같은 관절이 뻣뻣한 사람, 관절에 유착이 생긴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근육만으로는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운동만으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육 풀어주는 것 떠나서도 관절 모빌라이제이션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뭐 이제 발목 같은 경우도 돌지플렉션이 안 나오는 사람들, 아킬레스건 종아리 근육이 엄청 타이트한 사람들, 그래서 관절까지 뻣뻣해진 사람들에게는 적용하면 좋다. 그래서 관절 모빌라이제이션을 적용했을 때 엄청 다이나믹한 그 근육들의 이 톤 다운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톤이 좀 회복된다는 거죠. 정상화처럼. 근데 이런 것도 물론 이것도 이 피블라가 삘 때마다 이렇게 하방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네, 하방 틀어짐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삐는 사람은 이렇게 굳어 있는 관절이 이런 방향으로 더 내려가 있는 방향으로 굳어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피블라를 좀 올려주는 모빌라이제이션을 해줘도 아주 좋다라는 거죠. 근데 이 관절 모빌라이제이션은 환자마다 그러니까 루틴처럼 하면 안 되고 그 진짜 필요한 환자에게만 적용을 해야 돼요. 너무 유연한데 아픈 사람 있고 엄청 뻣뻣한데 아픈 사람 있어요. 둘 다 똑같이 어, 뭐, 뭐, 뭐 어깨 관절이 아프다거나 아니면 발목이 아프다고 했을 때 뻣뻣한 사람에게 모빌라이제이션을 적용해 주는 건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엄청 유연하고 이미 관절이 모빌리티가 좀 과한 상태예요. 근데도 아플 수 있겠죠. 그런 사람에게는 모빌라이제이션을 적용하는 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CKC 운동을 어, 얼라이먼트를 맞춰놓고 CKC 운동을 좀 할 수 있게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관절이 움직임을 이렇게 탈중심화가 되지 않게 컨트롤할 수 있는 중심화를 유지할 수 있는 그 근육의 그 느낌, 그 콜디네이션 하고 있는 그 느낌을 경험시켜주고 몸을 쓰는 방법을 좀 알려주는 필요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뻣뻣한 사람을 치료하는 게 더 어려워요. 아니, 뻣뻣한 사람을 치료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근육만 풀어줘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왜냐면 코어가 약해서, 막 몸이 무너지면서 아픈 게 아니고, 뻣뻣해서, 이게 상대적인 뻣뻣함? 그 운동손상증후군에서, 그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코어가 좋은데, 코어보다 더 센 햄스트링 타이트함이 있으면, 코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코어가 약해서 아픈 게 아니라, 햄스트링이 너무 타이트해서 아픈 경우잖아요. 그러면 햄스트링을 스트레칭하거나 풀어주면 원래 코어는 나쁘지 않았으니까 그 코어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 만약에 햄스트링도 너무 유연해요. 근데 허리가 아픈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이제 코어가 진짜 약한 거죠. 그러니까 허리 아프면 무조건 코어 운동 하는 것도
좀 환자군에 따라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둘 다 나중에는 코어 운동으로 계속 가야 되는 게 맞지만 더 그 원인, 메인 프로블럼이 뭔지, 이 사람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그 메인이 뭔지를 생각해 보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질적으로 뻣뻣한 사람과 유연한 사람은 조금 치료 방법을 달리 해야 한다. 뻣뻣한 사람은 조금 풀어주고 스트레칭을 먼저 하는 쪽으로도 가봐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유연한 사람은 조금 이제 안정화 기능을 조금 살려주는 게, 그래서 유연성이 높은 사람이 더 까다롭고 치료하기가 좀 어렵다. 왜냐면 풀어주고 관절 모빌라이제이션을 하면 더 아파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통제되지 않는 ROM은 너무나 위험하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연한 사람들은 치료하기가 좀 까다로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루틴처럼 관절 모빌라이제이션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가 빼먹었어요. 여기서 이 그림을 빼먹었는데,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대흉근을 이제 두 파트로 나눠서 검사를 진행을 한 겁니다. A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대흉근의 스터널 포지션, 이제 흉골부, 대흉근의 흉골부 단축을 평가를 한 거고요. 그리고 B 그림 같은 경우는 쇄골부, 클라비큘라 포션, 쇄골부의 그 긴장도를 그 길이를 평가를 한 겁니다. 아무튼 그런데요. 그래서 이 흉골부 부분이 단축이 되면 155도 외전 자세에서 견관절 제한이 발생이 된다. 그리고 수평 외전은 오히려 과도하게 일어나서 이 쇄골부 파트는 과도하게 오히려 늘어났구나. 그래서 대흉근도 그냥 하나로 보지 않고 흉골부는 좀 타이트하고 지금 쇄골부는 오히려 좀 늘어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근데 뭐 그렇다고 치고 그럼 이 사람을 이제 그런 이제 평가를 했으면 이 사람을 그럼 만약에 치료를 한다고 하면 뭘 해줄 거냐 이거죠. 뭐 아까 말한 대로 쇄골부가 너무 늘어나 있으니까 쇄골부는 뭐 길이 회복 운동하고 흉골부는 뭐 풀어줘야 되냐. 뭐 만약에 그 평가대로 치료를 한다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에 대한 치료를 하기보다는 원인을 치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대흉근이 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냥 대흉근, 흉골부는 타이트, 쇄골부는 늘어나 있네. 그럼 흉골부 흉골부 스트레칭, 쇄골부 뭐 회복 운동. 뭐 그냥 이거는 결과에 대한 치료예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어깨 환자가 병원에 왔다. 근데 염증이 있겠죠. 어깨가 아프니까. 뭐 충돌 증후군이요, 만약에. 그럼 계속 충돌이 일어났으니까 뭐 회전근개 염증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염증을 주사로 치료해요. 그럼 그 사람이 해결되냐 이거죠. 왜 염증이 생겼냐?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왜 염증이 생겼을까?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구나. 어깨를 쓸 때마다. 그럼 왜 충돌이 일어날까? 어, 어떤 이제 뭐 중심화가 이탈됐거나 아니면 견갑골 움직임이 뭐 좀 더 잘 안 나오니까 뭐 GH 조인트가 더 쓰면서 뭐 탈중심화가 일어났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겠죠. 상황이. 그럼 그 사람을 보고 이러니까 충돌이 일어나네. 그럼 이렇게 교정을 해주면 충돌이 안 일어나겠구나. 충돌이 안 일어나면 염증이 더 이상 일어날 이유가 없겠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염증이 있으니까 염증을 치료. 물론 같이 적용하면 좋죠. 염증이 정말 심하면 같이 해주면 좋겠죠. 근데 그냥 염증만 치료를 한다던가. 만약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대흉근만 케어를 해준다거나. 그러면 이건 원인에 대한 치료가 아니라 결과에 대한 그냥 해결이다. 해결되지가 않겠죠. 애초에도. 그리고 어깨관절 염증이 많다고 해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환자를 많이 만나봤는데 이제 그 사람은 엄청 아파해요. 충돌 증후군이 심하고 탈중심화가 많이 전방활주 증후가 심한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틀어짐이 있다, 막 이렇게 이제 그 환자분의 몸을 평가하고 파악하니까 지금 어깨 관절이 살짝 어긋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태로 이제 팔을 쓰니까 부딪히고 관절에 부하오고 그 주변 근육이나 인대가 이제 부하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염증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라고, 틀어져서 아픈 게 아니라 자기는 염증이 있어서 아픈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정을 하고 나서 어깨 움직여 보라고 하면 너무 어깨가 편해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제가 그 50분도 안 되는 그 시간에 염증이 다 나았냐?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피부를 다쳤을 때 피부가 쓸렸어요, 만약에. 근데 이 피부 쓸린 거를 그냥 어, 놔두면 알아서 좋아져요. 우린 자가 회복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계속 거기 다친 부분을 계속 비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계속 덧나고 회복이 안 되겠죠. 그런 개념입니다. 염증. 만약 어깨 관절에 염증이 있어요. 상처가 생겼습니다. 손상이 났어요. 근데 이거를 어, 충돌이 계속 안 나게끔 교정을 하면은 그 쓸리지 않는단 말이죠. 다친 데가. 그러니까 다친 데를 이렇게 막 이렇게 뭐냐 비비지 않으니까 안 아픈 거예요. 움직일 때도. 근데 염증이 나아진 건 아니잖아요. 염증은 알아서 이제 자가 치유로 좋아질 텐데, 자가 회복으로 좋아질 거고, 무조건, 그러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교정을 하면 이 사람 염증이 많은데 어떻게 교정했다고 이게 좋아지지? 그럼 염증이 진짜 그 단시간 만에 좋아진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상처 부위가 더 이상 이렇게 비벼지지가 않으니까 안 아픈 거예요, 움직일 때도. 그렇게 돼야 염증도 자가 회복이 빠르게 일어나겠죠. 근데 막 그냥 염증 있다고 주사만 때려놓고 염증 주사만 계속 맞으면 근데 움직일 때마다 계속 그 상처 부위는 비벼질 텐데 그러면 계속 덧나고 더 염증 생기고 또 다시 회복됐다 염증 생겼다 회복됐다 그게 반복이 되겠죠. 그때마다 계속 주사 놓고 그러니까 이게 원인에 대한 치료가 아니라 결과에 대한 치료를 했을 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대흉근만 보고 대흉근을 많이 평가를 했다고 하지만 그 대흉근 평가했다고 대흉근만 치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인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 상안골 중심화가 이탈이 되면 회전근개는 비활성화가 됩니다. 이게 제 위치에 있어야지 이 회전근개들이 사용이 되는 거지. 얘가 이렇게 앞으로 빠져 있는데 회전근개는 사용이 안 돼요. 앞으로 빠져 있으면. 그럼 이렇게 근력 약화가 아니라 약간 억제된 거죠. 활성화가 안 될 수밖에 그러니까 활성화가 될 수 없는 환경이 돼버린 거예요. 틀어져 있는데 어떻게 써요, 회전근개가. 그 상황에서 경관절을 막 움직이니까 회전근개는 또 비활성화돼 있는데 경관절은 또 움직이긴 해야 되잖아요. 그럼 회전근개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대흉근이라도 그 역할을 대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환자마다 체질에 따라서 치료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온몸이 이제 긴장이 과하게 돼 있고 뻣뻣한 사람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대흉근만 풀어줘도 회전근개가 알아서 활성화될 수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흉근만 풀어줘도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 소리야 대흉근 타이트하면 대흉근 풀어주면 말린 어깨가 펴지면서 좋아지지. 이런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분은 이제 뻣뻣한 사람 같은 경우는 진짜 그래요. 회전근개가 약해서 그러니까 진짜 그냥 대흉근이 잡아 뜯어서 그런 거지. 그런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몸 자체가 원래 유연해요. 말랑한 사람이에요. 몸이 워낙 그냥 원래도 유연한 사람이 모든 관절이. 근데 그 사람이 근데 어깨가 말려 있긴 하다는 거죠. 유연하지만. 그리고 다른 근육들보다는 대흉근이 좀 상대적으로 긴장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애초에 유연한 체질이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근육들보다 타이트하니까 대흉근 풀어버려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면 좀 어렵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원래 이제 어깨 움직일 때 소리는 안 났는데 풀어주니까 소리가 오히려 막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는 소리 안 나는데, 원래 저 이거 소리 안 나는데요. 치료받으니까 이제 소리가 나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되게 많았고. 그러니까 유연한 거, 이게 체질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어깨 아프다 그래서 봤더니 대흉근이 좀 타이트해요. 다른 데는 뭐 긴장도가 안 느껴지는데. 그래서, 그래, 그럼 어깨도 말려 있으니까 대흉근 풀어줘야겠네. 풀어주고 한번 움직여보라고 하니까, 어, 원래 자기 소리 안 나는데 지금 소리 너무 난다고. 더 안 좋아진 거 아니냐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던 거죠, 저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다른 근육들보다 상대적으로 그냥 대흉근이 조금 더 긴장이 돼 있었던 거지, 이 대흉근이 메인의 프로블렘이 아니라는 거죠. 프로블럼이. 이 지금 어깨 불편하고 이런 거에 대한 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치료 방향성이 조금 이제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같은 어깨 말려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뻣뻣하고 타이트한 사람이냐, 아니면 원래 좀 유연한 사람인데 그냥 어깨는 말려 있는 건지, 그거를 좀 생각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예로 햄스트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뻣뻣한 사람은 햄스트링만 스트레칭 해줘도 허리 통증이 좋아진다. 근데 몸 자체가 유연한 사람은 어, 몸 자체가 원래 유연한데 허리 아픈 사람은 햄스트링 스트레칭 한다고 허리가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허리 아프다 그래서 햄스트링 스트레칭 해줬는데 누구는 좋아지고 누구는 더 아파하거나 아니면 효과가 없을까? 왜 그럴까?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안정성에 대한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뻣뻣한 사람은 코어가 어느 정도 힘이 있을 수 있던 거예요. 힘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 코어의 힘보다도 햄스트링이 너무 타이트하니까 코어가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햄스트링만 좀 그렇게 좀 타이트함을 조금 줄이니까 원래 있던 코어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 제공이 된 거라는 거죠. 근데 몸 유연한데 그러니까 코어가 약해서 무너진 사람은 뭐 햄스트링 스트레칭 한다고 그 약해진 코어가 좋아진 건 아니니까요. 그 코어를 무너뜨리게 하는 게 코어 자체의 약화냐, 아니면 햄스트링의 과도한 그 단축의 문제냐, 더 메인이 뭐냐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사람을 이제 치료하는 데 있어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대흉근 관련해서. 근데 치료하는 데 있어서 대흉근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흉근 테스트를 했다고 해서 대흉근 치료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사용되어야 되는 근육이 잘 되고 있는지, 뭐 회전근개 같은 거죠. 그리고 원래 있어야 할 위치에 제대로 위치가 되어 있는지, 뭐 견갑골이든 GH 조인트 중심화든 그런 걸 좀 더 생각하고 그쪽으로 치료의 방향을 좀 설정하는 게 결과보단 원인에 대한 치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평회전할 때 과도하게 ROM 나오면서 ROM이 나왔다 했잖아요. 근데 이거 보시면 ROM 나오면서 상완골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완골이. 그러니까 전방만추 증후 있는 사람들 대부분 통증 발생 기전이 이런 시츄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수평회전하면서 뒤로 팔을 보낼 때, 그러니까 운전자석에 앉아 있다가 뒷좌석에 뭔가 꺼내려고 수평회전 하는데 그때 이제 상완골이 탈중심화가 되는 거죠. 제 위치에서 컨트롤되지 못하고 팔을 뒤로 가져가다가 이 그림처럼 상완골이 앞으로 나오면서 앞쪽이 연부조직, 뭐 바이서스 롱헤드 텐던 그런 데를 뭐 이렇게 압박을 한다든지 연부조직 스트레스를 주고 통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방할주 증후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일상생활할 때 이런 자세를 했을 때 아팠다,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음, 이거 뭐냐, 뭐 대흉근 뭐 길이 회복을 할 게 아니라
얘 중심화를 어떻게 만들까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한 ROM이 좋은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ROM이 좋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걸 통제하고 있냐, 그 ROM 움직임을 통제되는 ROM이냐, 통제되지 않는 과도한 ROM이냐, 그거를 좀 파악하고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의 상태를 이제 파악하거나 평가할 때 좌우를 비교할 때도 마찬가지로 ROM이 잘 나오는 쪽이 더 기능적이고 더 좋은 쪽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면 내가 하는 치료의 오차가 훨씬 더 그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어깨관절뿐만 아니라 고관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ROM이 잘 나오는 게 기능적인 쪽, 더 좋은 쪽이라고 생각하고 치료하면 안 된다. 위험하다. 틀릴 확률이 많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은 이제 광배근은 이제 설명을 계속 저희가 드렸었죠. 어제 저번 영상에 드렸고, 그래서 이런 이제 요추를 신전하는 패턴으로 이 어깨를 더 어깨 관절의 ROM을 더 늘린다. 그래서 내가 목표하고자 하는 그 위치까지 팔을 닿게 하는 그런 이제 전략, 운동 패턴이 있다는 거죠. 이 여성분처럼 이 살짝 꺾이는 동작을 취하면서 이 팔이 더 갈 수 있게 이렇게. 근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위기의 상황에서 GH 조인트랑 이 견갑골의 상방 회전이 충분히 됐음에도 불구하고 더 ROM이 필요할 때, 그럴 때는 허리를 신전시켜서라도 그 ROM을 보충해 주는 게 운동에 대한 전략일 수 있다. 움직임에 대한. 근데 안 좋은 게 뭐냐? 충분히 어깨 관절과 이 견갑골 움직임만으로 도달할 수 있는 그 범위임에도 불구하고 허리를 꺾는 전략을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사용하면 상관없지만 이렇게밖에 못 쓰는 사람은 문제가 되겠죠. 당연히 무조건 어깨 움직일 때 허리가 꺾인다는 소리니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몸이 좋은 사람은 뭐 이 전략 써도 되고 저 전략 써도 되고 상관없지만 몸이 안 좋은 사람은 어떤 전략을 선택하는 여유가 없고 그냥 보상작용만 계속 하는 거예요. 한 전략만.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는 어, 운동 전략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맞지 않는 움직임 전략을 계속 선택을 하면서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또. 그래서 이런 뭐 잘못된 목 스트레칭이라고 하지만 건강한 사람에겐 상관이 없다. 근데 틀어짐이 있고 뭐 하방회전 되어 있는데 막 여기가 아픈 사람, 늘어나 있는데 늘어나서 팽팽해져서 아픈 사람, 그런 사람 뻐근하다고 이런 스트레칭 하면 더 틀어짐이 심해지겠죠. 이 틀어진 체형을 교정하는데 도움이 오히려 더 안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일자목이고 이 몸통이랑 목이 연결이 안 된 사람 같은 경우는 이 머리 무게가 다 목으로 실려 있는데 안 그래도 머리 무게가 목으로 다 실려 있는 사람을 이 팔까지 이렇게 눌러대서 머리 무게에 추가로 팔 힘까지 적용하면 이 목에 부하가 엄청 실리겠죠. 근데 건강한 사람, 목이랑 몸이 잘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도 목으로만 부하가 가지가 않아요. 평소에도 머리 무게가 목으로만 가지 않는 것처럼. 네. 그래서 잘못된 게 아니라 몸이 안 좋은 사람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호흡도 마찬가지로 흉식 호흡 좋고 복식 호흡 안 좋다. 그게 아니라 각자의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 몸은 뭐든지 생명이 먼저다. 디자인부터도 장기 중요하니까 이렇게 갈비뼈가 이렇게 다 보호하게 디자인되어 있고 뇌가 중요하니까 단단한 두개골이 있고 그리고 넘어질 때 다른 데 다치지 않게 이 다 척추 반사로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눈도 위기의 상황에서 바로 감겨지게끔 내가 조절하지 않아도 그렇게 적재적소에
보호할 수 있는 기전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거는 상관없다. 흉식호흡과 복식호흡 둘 다.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마라톤 하는 사람 그리고 이 역도 선수 이 두 개의 극한의 상황을 보고 흉식호흡을 써야 되는 상황 그리고 복식호흡을 써야 되는 상황이 다르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이제 어,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요. 음, 일단 이 IAP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IAP 음, 네. 이게 복식호흡이랑 보갑이랑은 관련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배 쪽으로 호흡이 들어가야지 그 호흡이 그쪽으로 들어가야 거기에 압력이 생기고 그게 보갑이에요. 그래서 그게 척추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까지 하는 겁니다. 근데 호흡 자체가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척추 안정화하는 그런 상황에서 보갑을 사용할 수가 있겠어요. 애초에 호흡도 못 들어가는데 호흡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 보갑을 사용하긴 어렵겠죠. 호흡이 좀 들어가야 그쪽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그때 그 생긴 보갑을 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에도 그때 쓸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호흡이 배 쪽으로 안 들어가면 그 척추의 안정화도 그 기능을 할 수 없다. 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DNS에서 이제 가로막이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설명을 해요. 하나는 호흡 기능, 두 번째는 척추의 안정화 기능, 그러니까 보갑을 이용한 안정화 기능이죠. 세 번째는 식도의 안정화, 이 세 가지 기능이 가로막이 담당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횡격막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횡격막 호흡이 잘 되고 있는지 DNS에서 판단하는 방법은 여기 아랫배, 여기 그로인 쪽이 호흡을 할 때 이쪽까지 호흡이 들어가냐가 가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 뒤쪽도 마찬가지고요. 갈비뼈 끝나는 지점입니다. 이 옆구리 싹 들어가는 그쪽. 이 두 부위, 앞뒤 두 부위를 보고 그러니까 이 우리 몸은 3D라서 호흡을 들 때 앞에만 되는 게 아니라 옆에 뒤에 다 호흡으로 채워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단전 호흡 같은 경우는 이제 앞쪽만 좀 더 단전에만 이렇게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사실 우리 몸은 앞에 옆에 뒤가 다 팽창했다 들어갔다 해야 된다. 호흡이 다 채워질 수 있어야 된다. 모든 3D 방향으로. 그래서 어, 대표적으로 그 3D로 다 이 호흡이 채워지는 거를 확인하는 게 이 두 부위다라는 거죠. DNS에서는. 그래서 여기 그로인 쪽, 앞쪽, 그리고 여기 뒤에 양쪽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손을 대고 호흡을 들여 마실 때 이쪽들이 채워지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들어오고 있으면 가로막이 호흡 기능을 잘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 들어오는지 아니면 안 들어오진 않는지 아니면 좌우에 그 들어오는 정도의 차이는 없는지 이런 걸 평가를 하는 거죠.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체형이 좀 틀어져 있거나 뭐 한쪽에 체중심이 쏠려 있거나 뭐 이런 경우겠죠 대표적으로. 그러면 보갑이 한쪽으로만 계속 채워진다는 소리니까 척추의 안정화도 좌우 중에 어느 한쪽이 더 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테스트를 통해서도.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안정화인데, 이제 그 호흡이 내려간 상태, 이런 부위들로 내려간 상태에서 그 발생된 보갑을, 이제 척추의 안정화 기능으로 사용이 되냐, 적재적소에 그 척추 안정화 기능이 사용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DNS 같은 경우, 뭐 똑바로 해서 돌아눕는 거,
뭐 돌아 누울 때 앉는 자세, 앉았다가 무릎 꿇기. 뭐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일어나고 뭐 스쿼트, 막 이런 일상생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동작들을 할 때 이 복압이 채워진 상태로 사용이 되냐? 아니면 복압이 아니라 막 이 척추 길이끈만 과하게 긴장돼서 그 이 척추의 안정화를 이 척추 길이끈으로만 사용하냐? 아니면 이 복직근으로만 이 척추의 안정화 기능을 사용하려고 하는지 이거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척추가 안정화돼야 되는 상황, 우리가 몸을 쓸 때 여러 가지 동작들을 할 때 몸통이 딱 안정화 기능이 돼야 되는데 몸통이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그 안정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복압으로 하냐 아니면 다른 어떤 한 근육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하냐 이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몸통의 안정화의 퀄리티를 본다고 보시면 돼요. 둘 다 뭐 길이끈으로도 안정화를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얘로만 하면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척추들이 각각의 그 분절분절마다 움직임을 컨트롤하고 해야 되는데 이 척추 길이끈은 너무 그거에 비해서 투박하다. 투박한 움직임은 아까 대흉 어깨 관절을 컨트롤할 때 대흉근을 쓰는 것처럼 탈중심화를 유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둔탁한 움직임이 연부 조직의 기능 손상이나 그 관절에 대한 기능이 제한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척추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척추도 3엑시스거든요. 굽힘, 신전, 뭐 돌림, 측방 굽힘 이렇게 다양한 움직임이 가능한 척추고 그리고 척추마다마다 다 하나하나가 다 관절이잖아요. 그래서 자유도가 엄청 높은 거예요. 근데 그 자유도 높은 관절을 컨트롤하는데 어, 척추 길이끈으로만 한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복압을 사용할 수 있게 우리 몸은 디자인되어 있고 그 복압이 이 척추들 분절분절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이 복압이 적절하게 사용이 안 되면 다른 근육이 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직근이나 척추 길이끈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정교하게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죠. 이 근육들은. 그래서 이 척추에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 연부 조직 스트레스, 그리고 기능 컨트롤 정교하게 안 되니까 기능도 점점 저하된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여기가 바짝 서 있죠. 이 척추 길이끈들이. 그러면서 여기 복압은 엄청 파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파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복직근 같은 경우는 복직근만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이런 복압이 다 빠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압이. 딱 복직근 그 라인만 써지는 게 보이죠. 써진다는 게. 그래서 이건 이제 좀 과도한 거고 그래서 사실 윗몸 일으키기 할 때도 여기 복직근만 쓰는 사람은 여기 자이프로드 프로세스 여기만 되게 아파요. 그리고 되게 소화 안 되는 느낌 들고. 근데 이제 복압이 같이 쓰신 상태에서 이 몸통 플렉션 동작을 하면 여기만 아프지 않겠죠. 그리고 그냥 보통 사람들 경우 이거는 이제 좀 과한 경우고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누워 있을 때 보면 여기가 이렇게 요 라인 보이시죠? 이렇게 약간 비어 있는 거. 근데 여긴 채워져 있죠. 요거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요쪽이 이쪽이에요. 여기 채워져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호흡을 호흡이 여기로 들어왔었으면 여기가 이렇게 널찍하게 왜냐면 계속 호흡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곳이니까 이렇게 팽창이 돼 있었을 텐데 호흡이 애초에 안 들어가고 있다는 소리죠. 이렇게 비어 있다는 소리는 가만히 있을 때 이렇게 비어 있는 걸 보면 그러면 당연히 척추 안정화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복압보다는 복직근으로 그 안정화를 만들려고 하는 그 전략을 사용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식도의 안정화입니다. 식도는 이제 가로막 해부학을 보면 식도가 이 횡격막을 이렇게 뻥 뚫어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식도 구멍이 있죠. 식도 구멍이 요겁니다. 이렇게 뚫려 있어요. 구멍이 식도가. 이제 원래는 가로막이 식도를 이렇게 딱 잡아줘요. 안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근데 이제 나이 들거나 가로막 기능이 좀 안 좋고 낮아지면 이 잡아주는 힘이 점점 풀려요. 그러니까 헐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도가 막 이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좀 움직여지는 겁니다. 내가 몸을 움직이는 내 자세에 따라서 내 움직임에 따라서 식도가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움직여져요.
그러면서 이게 이 음식이 좀 역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뭐 발생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호흡이랑 복압은 항상 공존해요. 그러니까 호흡도 하고 복압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 기능과 복압 기능이 항상 이제 적절한 유지를 합니다. 적절한 비율로 호흡도 계속 해야 되고 복압도 우리가 몸을 뭐 이렇게 누워 있는 거 아니고서야 뭐 걸어 다닐 때나 앉아 있을 때나 어떤 자세를 유지할 때 아니면 어떤 움직임을 할 때 복압이 필요하잖아요. 척추를 딱 안정화시키려면.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그거 안정화시키고 있는데 호흡을 멈추진 않잖아요. 그래서 호흡도 계속 일어나고 복압도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동시에 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근데 그래서 이제 호흡을 안 하는 상황이 없잖아요. 사람이 호흡을 안 하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호흡의 비율과 복압의 비율이 달라질 뿐이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복압의 비율이 달라지는 예죠. 역도 선수가 엄청난 무게를 들어야 되는 상황. 즉 이제 복압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호흡을 잠깐이라도 좀 멈춰서라도 최대치의 그 복압을 이끌어내는 패턴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마라톤 선수 같은 경우는 목적지에 도달해서 숨을 쉬는 상황이에요. 목적지에 끝나고 이제 숨을 고르는 상황. 엄청 숨이 가빠르겠죠. 경기가 끝나고 완주를 했기 때문에 경기 뛰면서 부족했던 그 산소를 최대한 빨리 얻어내야 돼요.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몸에 산소 공급을 빨리 최대한 빠른 속도로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복압의 기능보다는 최대한 그 호흡의 기능을 좀 더 맞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는 복압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이 필요한 상황. 여기는 호흡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상황에 맞게 호흡 패턴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완전 이제 복식 호흡의 끝이 되는 거고, 여기는 흉식 호흡으로 적재적소에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라톤 선수 같은 경우가 이럴 때 나타나는 게 흉식 호흡이라는 거예요. 산소를 최대한 빠르게 몸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목 어깨 근육을 끌어와서라도 액세서리 머슬들까지 동원해서라도 최대한 빠르게 많은 산소를 공급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흉식 호흡이 나쁘다는 게 아니죠. 이 몸에 산소가 없어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척추 안정화가 뭔 소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생명에 지장 생기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숨이 가쁜 상황이 아닌데도 산소가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든 호흡을 흉식 호흡으로 하는 그게 이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기능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흉식 호흡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사용한다면 흉식 호흡도 좋은 호흡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그 고수한테는 뭐 어떤 기능이든 적절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되지만 하수에게는 복식 호흡은 아예 하고 싶어도 선택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죠. 흉식 호흡만 할 수밖에 없는 그 몸의 기능이 그만큼 떨어져 있다. 선택지가 흉식 호흡밖에 없다. 그래서 액세서리 머슬들이라고 불리는 SCM, 뭐 스칼렛 머슬 같은 경우가 과부하가 오고 곽인장이 계속 생기고 그런 부하는 경추의 부하로 이어지면서 목과 몸의 연결성이 점점 끊어지고 긴장도가 또 목, 어깨로 계속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원래 가지고 있어야 할 긴장도가 어떤 부위인 빠졌단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텐스그리티라는 건데 이게 이제 텐스그리티의 관련된 사진인데 그러니까 우리 몸 전체의 긴장도를 1이라고 보는 거예요. 합을. 우리 몸의 모든 부위의 긴장도가 1이다. 근데 그 긴장도의 비율이 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절하게 이렇게 분산이 돼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쏠린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긴장도가 쏠렸다는 것은
그만큼 어느 한쪽이 긴장도가 빠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우리 몸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긴장도의 합은 1이라고 봤을 때 그게 이제 텐세그리티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긴장도의 합은 1인데 그 1을 얼마나 분산해서 잘 적절하게 사용이 되고 있냐. 같은 합이 1이라도 어깨만 뭐 0.5를 가져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어떤 부위는 긴장도가 빠지고 있다는 소리죠. 근데 그게 보통 목 어깨로 부하가 쏠리면 어, 복압이 빠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복압의 긴장도가 그만큼 빠졌다. 그래서 척추를 보호해야 되는 복압의 퀄리티가 낮아지고 허리 부상이나 허리 디스크 같은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액세서리 머슬답게 고수는 액세서리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하수는 그게 주가 된 거죠. 주호흡이 된 거죠. 흉식 호흡이. 또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거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몸인 거고 그래서 복압을 형성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쁜 호흡, 좋은 호흡 패턴은 엄밀히 말하자면 없다. 그냥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한 호흡 패턴이 존재할 뿐이다. 그래서 몸의 기능이 좋지 못한 사람은 환경에 맞게, 상황에 맞게 호흡 패턴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라톤 끝났는데 복식 호흡하고 있는 게 더 이상한 거죠. 그래서 상황에 맞게 몸을 써야 된다는 거죠. 상황에 맞게 운동도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고, 움직임도, 그리고 뭐 호흡 패턴도, 여러 가지도 상황에 맞게 하면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